엄청난 상상력으로 후대 SF 소설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프랑스의 소설가 쥘 베르는 1874년에 발표한 소설 신비의 섬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언젠가 물이 연료로 쓰이는 날이 오리라고 믿네. 물의 구성성분인 수소와 산소가 개별적으로 쓰이든 동시에 쓰이든 간에 무한정의 열과 빛을 제공해주는 에너지원이 될 거야. 물은 미래의 석탄이지. 쥘 베르는 도대체 몇 수 앞을 내다본 것일까요? 최근에는 수소 경제라는 용어를 흔히 접할 수 있을 만큼 수소의 위상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소는 물을 전기분해해 얻을 수 있고 사용 후에는 다시 물이 되는 무한 에너지이자 공해가 없는 청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50년 이후를 정확하게 예측한 그의 소설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를 다녀온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 할 정도인데요. 아직은 걸음마를 시작하고 있는 수소가 쥘 베른의 예측대로 미래의 석탄이 되는 날을 우리는 마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 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수소경제 실현을 위한 민간수소협의체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이 2년 만에 개최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은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수소 인프라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서진유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외부 전문가분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드리는 이제 공식 질문 같은 건데, 이제 박사님께서 어떤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지 좀 상세히 알고 싶거든요. 좀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금속 재료를 연구하는 금속공학자입니다. 수소와 관련해서는 금속이 수소를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용해서 어떤 기능을 갖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을지를 연구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금속 원자가 수소랑 반응하면 수소 화물이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만들면 수소 화물을 다시 거꾸로 금속과 기체 수소로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소 기체를 이용해서 수소 화물을 만들면 수소는 기체가 아니라 고체의 일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상태로 보관했다가 다시 수소 기체를 원할 때 빼내서 쓸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수소를 고체 형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필요에 따라 수소를 기체 형태가 아니라 고체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소 화물을 만들었다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소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고체 수소 저장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체 수소 저장 기술. 네. 네,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이제 기체로 존재하는 것들을 이제 저장한다라고 하면은 기체나 액체로 저장하는 걸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제 고체에다가 수소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활용하는 굉장히 재미있고 특별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과학뉴스 본론으로 들어와서 민간수소협의체라고 하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게 어떤 협의체인지가 좀 궁금한데요. 코리아 H2 비즈니스 서밋은 우리나라에서 수소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수소 경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수소를 더 많이 쓰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까를 협의하고자 하는 협의체입니다. 네.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지금 투자하는 기업들이 큰 시장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서로 협력하고자 하는 것이 이 협의체의 목표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필요할 경우에 이 기업들이 정부한테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런 걸 해주세요. 라고 정부의 정책에 기업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창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수소 협의체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 사실 수소 경제가 열릴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서 수소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수소를 우리가 이렇게 주목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수소는 우리가 에너지 캐리어, 그러니까 에너지를 얻기 위한 연료로 우리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못해왔습니다. 그 이유는 석유, 네. 석탄, 네.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에 비해서
많이 비쌌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산하는 대부분의 수소는 천연가스를 개질해서 만들었습니다.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이 화학식으로는 CH4인데 여기서 C를 떼어내서 H를 따로 분리해냈습니다. 이때 떨어진 C는 산소 O와 결합해서 CO2를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된 수소는 CO2를 배출하면서 생산된다고 해서 깨끗하지 못한 수소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불립니다. 사실 이제 매연 같은 것들이 사실 약간 회색빛이 돌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레이 수소라는 표현을 붙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수소는 이제 그린 수소인데 이것이 이제 탄소가 개입하지 않는 청정한 그린 수소를 만드는 방법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네. 산소와 수소로 분리시키는 방법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물을 전기분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아, 사실 화석 에너지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연료를 땅 속에서 뽑아 쓰는 개념이라서 이 화석 연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보다 더 작은 비용으로 뽑아내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메탄가스에서 탄소를 떼어내는 공정도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보다 더 작은 에너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린 수소를 에너지 캐리어로 활용하려면 이렇게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해야 되고 또 이렇게 생산된 수소를 저장해야 되고 또 이렇게 저장한 수소를 어디론가 운송하고 그리고 그 수소를 가지고 다시 발전하는 여러 번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아, 그쵸. 에너지 변환 과정을 거칠 때마다 사실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왜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수소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그러네요.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수소는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많은 에너지가 드는데 우리가 좀 주목하는 이유가 또 있을 것 같네요. 네. 우리가 계속 화석 연료를 쓰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되면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큰 재앙을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에 전 지구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이슈가 아주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죠. 저희 과학관에서도 탄소 중립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우리가 화석 연료 등을 태우면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최대한 줄이고 또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어떤 형태로든 포집해서 대기 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등의 노력을 해서 자연이 이산화탄소를 없애주는 속도와 보조를 맞춰서 어떻게든 지구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속도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이상적으로는 0으로 만들자는 이야기이고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지구적으로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같이 소위 말해 지속 가능한 발전, 즉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문제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발전량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또 발전량을 예측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태양광은 낮에 발전할 수 있지만 해가 안 떠 있는 밤에는 발전을 못하지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밤낮으로 발전량이 달라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절적인 편차입니다. 보통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겨울이나 여름에는 발전량이 많지 않고 봄이나 가을에 발전량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낮에 태양광 발전을 해서 이 전기를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밤에 다시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꺼내 쓰는 것은 매우 좋은 에너지 관리가 되겠죠. 하지만 봄에 발전된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했다가 여름에 꺼내 쓰는 것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일단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필요할 거고 네. 그러면 그 배터리 가격과 그 배터리들이 놓여 있을 큰 공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배터리들이 충전된 상태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보관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면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에너지는 버려지는 에너지인데 이렇게 남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해서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를 이제 떠올린 거군요.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이때 그 다른 형태의 에너지 캐리어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수소고요. 비록 그 전환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렇게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버려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소의 활용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박사님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주신 거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은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가 엄청나게 많을 때 또 그만큼 공급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수요랑 공급의 비대치성 때문에 에너지 저장이 필요하고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수소를 주목하고 있다. 수소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실제로 제가 자료를 찾다가 재미있는 기록을 찾은 적이 있었는데요. 2018년 1월 1일 새벽 6시에 첫 기록을 달성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첫 기록을 말씀하시는 이게 건가요? 무슨 기록이냐면 재생에너지 발전만으로 독일 내 소비 전력 100%를 달성한 사상 첫 기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만으로 이제 독일에서 소비하는 모든 에너지를 딱 맞출 수 있는 그 네. 첫 기록이 된 거군요. 네. 물론 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었으니까 태양광 발전에 도움 없이 이룬 기록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평균적으로는 장시간 평균적으로는 42% 정도였지만 네. 어떤 때에는 필요한 전력의 100%도 넘을 정도로 재생에너지 전력이라는 게 출렁출렁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렇게 유럽은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전력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남는 전기를 잘 처리했다고 읽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일이 나중에 전 세계적인 규모로 일어난다면 이렇게 남는 전기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고 이때 수소를 생산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옵션이 되는 거죠. 박사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해주신 것 덕분에 우리가 왜 수소를 주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소 경제 구축이 왜 이슈로 떠오르는지를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는데, 사실 수소 경제를 구축한다라는 표현이 그냥 굉장히 좀 막연하고 모호하고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 경제를 구축하겠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겠다는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아마 완전한 수소 경제가 구축된다는 것은 수소를 하나의 연료로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가격에 구입해서 쓸 수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수소를 공급하는 사업자들도 손해보지 않고 수소를 팔 수 있고, 또 수소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새로운 시설 투자도 하고 또 기술 개발도 하고, 그러면 또 소비자들에게 더 경쟁력 있는 수소를 공급할 수 있고요. 이렇게 민간에 의해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수소 경제가 구현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한 누군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생기면은 이제 수소 경제를 구축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근데 아직은 이제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은 초기 단계라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야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지금 연료전지 자동차 넥소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어도 우리 동네 또는 내가 다니는 직장 근처에 수소 충전소가 없으면 살 수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차가 더 활성화되려면 소비자가 수소를 원할 때 더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소비자들에게 수소를 공급해주는 수소 충전소도 수소의 대규모 저장 시설로부터 쉽게 수소를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수소 연료전지차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 인프라들도 함께 잘 구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넥소와 같이 연료전지차 기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전지 기술, 즉 수소의 활용 기술 수준은 비교적 높은 수준인데요. 네. 하지만 그 외에 수소의 생산, 저장,
운송 등의 기술은 아직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서 지금 이제 저 같은 연구자들하고 기업들이 열심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수소의 생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발전을 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고요. 우리가 생각하면 조금 억울한 얘기인데 네. 재생에너지 발전은 기존의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 또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환경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억울하네요. 아니,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좀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런 나라들이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을 이용해서 수소를 대량 생산하고요. 기존의 화석에너지를 수출하듯이 수소도 수출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 수소를 수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기존의 화석연료하고 다른 점은 기존의 화석연료 때는 우리가 거의 100% 에너지를 수입했지만 네. 수소의 경우에는 아마 우리도 수소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제 수소 경제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실 100% 에너지원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입에 의존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벗어나서 어느 정도 에너지 자립은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수소 경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요. 사실 수소 충전소라던가 수소 발전소, 사실 이름은 들어봤는데 우선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보기 힘든 시설들인 것 같은데 이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은 사실 우리 사회 전체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인프라만 보면은 앞으로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수소 경제로의 전환이 정말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박사님께서는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수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네.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에너지 공급 체계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 중에 수소가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모든 에너지를 수입해서 쓰죠. 그렇죠. 자동차를 굴리기 위해서도 수입된 연료를 쓰고 발전을 위해서 석탄도 사오고 천연가스도 사옵니다. 또는 집집마다 요리를 위해서 쓰는 가스레인지, 또 겨울에 집을 난방하고 온수를 공급하는 보일러를 돌리기 위한 연료도 도시가스 배관을 통해 공급되어 들어오는데 이것 역시 외국에서 수입한 천연가스가 공급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이러한 화석에너지를 지금껏 써왔던 것처럼 펑펑 쓰기는 조금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느끼고 있죠. 이렇게 화석에너지를 마음껏 쓰다 보니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이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요. 환경오염하고 기후변화는 우리가 아마 값으로는 따질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비용일 거고요. 이 비용을 우리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또 실제로 요즘 탄소 배출권, 탄소세, 탄소 국경세 등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은 실제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세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껏 싸게 써오던 화석에너지 때문에 수소는 비싸서 안 쓴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화석에너지도 많이 비싼 것이었고요. 수소에너지와의 비용 차이가 점차 줄어들겠죠.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에너지에서 수소를 접하게 되고 점차 수소를 점진적으로 많이 쓰게 되면 수소 경제가 구축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산되는 전기의 가격이 기존의 전기값보다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얘기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 가격이 많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 전기자동차를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도 예전에는 매우 가격이 비쌌지만 그래서 정부에서 보조금도 많이 주고
또 정부에서 또 많이 사주고 그랬었죠. 하지만 이제는 전기 자동차 시장이 이미 자리를 잡았고 그쵸.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죠. 또 그 성장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소 관련된 기술도 여러 기업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끈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또 정부도 이를 도와준다면 언젠가는 수소를 활용하는 것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뭐 이제 박사님처럼 이제 수소와 관련된 연구를 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더 파이팅 해주시면은 이제 수소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제 그 가치가 더 빛나는 일이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제 수소 경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미래 사회의 모습을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농담으로 이제 염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제 문과는 동물 염소를 생각을 하지만 이과 같은 경우에는 원자 Cl 염소를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오늘 요즘과학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은 앞으로 수소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원자 번호 1번 수소가 아니라 에너지 캐리어로서의 수소를 떠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수소를 위한 미래 사회를 상상하게 해주신 서준유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만나요. 안녕!